쓰리스타 해병대 사령관 엄마를 둔 한 여성이 군인으로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다른 군인 상관에 의해 "네 애미는 뭐하냐"는 폭언을 듣자 참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모두를 개박살내고 인정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해병대사령관 중장 강민선.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신화가 따라다녔다. 남자들의 세계로 여겨졌던 해병대에서 그녀는 스스로의 강인함만으로 유리천장을 부숴왔다. 최초의 여성 해병대 연대장, 최초의 여성 사단장 해병 2사단장, 그리고 마침내 27,000 해병대의 수장이자 단 한 명뿐인 해병대 삼성장군. 경기도 화성시의 해병대사령부를 지휘하는 그녀의 어깨에 박힌 3개의 별은 파도와 땀 그리고 피로 벼려낸 강철 같은 영광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외동딸 고채린에게 그 별은 벗어나고 싶은 거대한 파도였다. 부사관이라니. 그것도 해병대 부사관을 말하는 것이냐? 사령관 공관의 집무실. 거대한 세계 지도 앞에 선 강민선 사령관이 나직하지만 뼛속까지 울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굳게 담은 입술과 날카로운 턱선은 그녀가 얼마나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네, 해병대 부사관에 지원하겠습니다." 고채리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어머니의 눈을 마주했다. 미국 아이비리그에서 국제관계학을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돌아온 딸의 입에서 나온 선언은 그 어떤 포성보다 충격적이었다. "이유를 들어야겠다. 사령관님의 딸이 아닌 해병 고채린으로 살고 싶습니다. 장교가 아닌 가장 낮은 곳에서 소총수들과 함께 진흙탕을 구르며 진짜 해병이 되고 싶습니다. 제 힘으로 제 가슴에 붉은 명찰을 달고 싶습니다." 채린의 목소리에는 절박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삶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강민선 장군의 딸이라는 주홍글 씨와 함께했다. 모두가 그녀의 배경을 보고 미래를 속단했고 그녀가 이룬 모든 것은 어머니의 후광덕이라 수군거렸다. 그 시선들 앞에서 그녀는 늘 이방인이었다.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해병대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처절한 자부심의 세계에 그녀는 가장 순수한 맨몸으로 뛰어들어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다. 강민선 사령관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딸의 눈에서 자신과 똑같은 불굴의 의지를 보았다. 하지만 동시에 해병대라는 용광로의 잔혹함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딸의 선택을 쉬이 허락할 수 없었다. "채린아, 해병대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다. 그곳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고 때로는 부러뜨려서라도 강철을 만드는 곳이다. 특히 여군에게는 더욱 그렇다. 내 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너는 평범한 훈련병이 될 수 없다. 그게 특혜든 혹은 지옥 같은 역차별이든 너는 어느 쪽도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제 모든 것을 숨기겠습니다. 사령관님의 도움 없이 누구의 딸도 아닌 그저 고채린이라는 이름 하나로 부딪히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결국 강민선 사령관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 또한 스스로의 길을 선택한 한 명의 해병으로서 존중해줘야 할 결심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그녀는 단 한 가지 조건을 걸었다. "좋다. 하지만 명심해라.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내 신분을 밝혀서는 안 된다. 내 힘으로 이겨내겠다고 한 약속,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라. 하지만 만약 내 인간의 존엄성마저 짓밟는 부당함에 직면했을 때 그때는 나를 찾아라. 그게 어미로서 내 마지막 방어선이다." 그렇게 고채리는 자신의 모든 배경을 삭제했다. 부모님은 오래전 이혼했고 현재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서류에 적었다. 그녀의 강인한 눈빛과 다부진 체력을 인상 깊게 본 면접관은 망설임 없이 그녀를 합격시켰다. 며칠 후 채리는 단출한 가방 하나를 맨 채 경상북도 포항에 위치한 해병대 교육훈련단 정문 앞에 섰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해병대의 심장. 짠내 섞인 바닷바람과 연병장에서 울려 퍼지는 악에 바친 함성이 그녀를 맞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거대한 파도를 등지고 스스로 파도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생활관에 들어서자 모든 것이 살벌했다. 악이라는 글자가 큼지막하게 박힌 붉은색 티셔츠를 입은 훈련 교관디 아이들이 살기 어린 눈으로 신병들을 훑고 있었다. 지금부터 너희는 민간인이 아니다. 이름도 나이도 과거도 모두 버려라. 너희는 그저 해병대 후보생이라는 번호에 불과하다. 내 말은 곧 해병대의 법이다. 알겠나? 악. 터져나오는 대답은 아직 어설펐다. 한 교관의 매서운 시선이 유독 한 곳에 머물렀다. 바로 고채린이었다. 다른 후보생들처럼 공포에 질리거나 어수룩한 기색 없이 너무나도 차분하고 고요한 눈빛. 그 눈빛이 교관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거기 너. 번호. 후보생 번호 918번. 목소리 그거밖에 안 나오나? 다시. 후보생 번호 918번. 고채린. 채린은 목청이 터져라 외쳤다. 하지만 교관은 만족하지 않았다.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되기도 전 채린은 짙은 폭풍의 기운을 느꼈다. 이곳에서의 삶이 단순히 고된 수준을 넘어 지옥 그 자체가 될 것임을. 그녀의 진짜 시험은 이제 막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포항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의 생활은 인간이 견딜 수 있는 고통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시험하는 과정이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훈련은 육체를 부수는 것을 넘어 영혼까지 쥐어짰다. 차가운 포항 앞바다에 머리를 처박는 IBS 고무보트 훈련, 완전 무장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천자봉 행군, 흙탕물 속에서 온몸을 비트는 PT 체조. 채린의 몸은 하루가 다르게 강해졌지만 그녀의 정신을 갉아먹는 진짜 고통은 다른 곳에서 찾아왔다. 그 중심에는 교육대장 차수연 대위가 있었다. 얼음 독사. 후보생들이 감히 입에 담지도 못하고 눈빛으로만 부르는 그녀의 별명이었다. 얼음처럼 차가운 눈과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무표정, 그리고 상대를 후벼 파는 독서를 가진 그녀는 후보생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다. 그녀는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포식자처럼 고채린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첫 총검술 훈련 시간. 차 대위는 보란듯이 채린을 대열 가장 앞으로 불러냈다. 918번. 동작에 아주 품위가 넘치는구나. 귀족 집안에서 자랐나? 그녀의 빗곰의 주변에서 희미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채린은 이를 악물고 부동자세를 유지했다. 웃음이 나와? 내 나약한 동작 하나 때문에 내 동기들은 지금 땡볕 아래서 녹아내리고 있다. 해병은 연대 책임이다. 너 하나 때문에 모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나?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인가? 그따위 정신 상태로 누굴 지키겠다는 거지? 네 애미는 대체 뭘 가르쳤길래 애새끼 눈깔에 도끼가 하나도 없냐? 해병은 악으로 버티는 거다. 내 그 잘나빠진 집구석에서는 악 대신 뭘 가르치더냐? 예절? 교양? 그딴 걸로 적의 총알을 막을 수 있을 것 같나? 순간 채린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인한 여성의 상징인 어머니. 그 이름을 자신의 나약함 때문에 이토록 처참한 방식으로 모욕당하게 할 수는 없었다. 채린은 입소 면접 때 했던 거짓말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반복했다. 이혼하시고 현재는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하. 애비 없는 자식은 아니랄까봐 근본부터가 글러먹었군. 눈빛은 또 왜 그 모양이지? 지금 나한테 반항하는 건가? 차수연 대위의 폭언은 단순한 모욕을 넘어 채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날카로운 칼날이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었다. 명백한 인격 살인이었다. 하지만 채린은 저항할 수 없었다. 여기서 무너지면 어머니와의 약속도
붉은 명찰에 대한 자신의 꿈도 모두 산산조각이 날 터였다. 그녀는 그저 모욕을 삼키고 고통을 견디며 스스로를 담금질할 뿐이었다. 차수연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교묘하고 악랄해졌다. 918번 후보생. 내 전투화에 묻은 진흙 한 점이 우리 해병대의 명예를 더럽혔다. 오늘 저녁 전 후보생은 전투화만 3시간 동안 닦는다. 내가 끝날 때까지 아무도 잠 못 잔다. 918번 후보생. 내 목소리가 개미 소리만 하다. 전 후보생, IBS 보트 머리에 이고 연병장으로 집합. 내 동기가 해병의 함성을 토해낼 때까지 보트를 내려놓을 생각 마라. 모든 잘못은 체린의 몫이 되었고 그 책임은 연대 책임이라는 이름 아래 모두에게 퍼져나갔다. 고체린 때문에라는 원망의 속삭임이 독사처럼 그녀의 주변을 휘감았다. 처음에는 그녀를 동정하던 동기들마저 살아남기 위해 그녀를 철저히 외면했다. 유일하게 말을 걸어주던 동기 이지연마저 어느 날부터 그녀를 피했다. 밤이 되면 모두가 잠든 생활관 구석에서 체리는 소리 없이 울었다. 내가 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는가? 어머니에게 전화 한 통이면 이 모든 지옥을 끝낼 수 있는데. 해병 대사령관의 딸이라는 신분을 밝히는 순간 차수연 대위는 물론이고 교육훈련단장까지 달려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수십 번, 수백 번 악마의 속삭임이 그녀를 유혹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붉은 명찰을 가슴에 달고 당당하게 어머니 앞에 서고 싶었던 자신의 첫 다짐이 떠올랐다. 내 힘으로 이겨내겠다고 한 약속,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라. 체리는 눈물을 닦고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이것이 바로 내가 원했던 시련이 아니었던가. 배경도 이름도 없이 오직 나로서 부딪히는 진짜 세상. 그래, 이 지옥의 용광로 속에서 녹아내리지 않겠다. 기어코 강철이 되어 살아남아 증명해 보이겠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과 분노를 넘어 차갑고 단단한 악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벼려지는 명검처럼.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는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얼음독사 차수연은 그녀를 완전히 부러뜨리기 위해 더욱 잔혹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지옥 같던 훈련 기간이 막바지에 접어들 무렵 지옥주라 불리는 극기주 훈련이 시작되었다. 며칠 동안 잠 한숨 자지 않고 식사량은 최소한으로 줄인 채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훈련이었다. 후보생들의 얼굴은 피로와 굶주림으로 말이 아니었지만 이것만 통과하면 꿈에 그리던 붉은 명찰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버티고 있었다. 훈련의 총지휘는 당연히 차수연 대위가 맡았다. 그녀의 눈은 평소보다 더욱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지금부터 너희는 인간이길 포기한다. 오직 해병이 되기 위한 본능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번 훈련에서 낙오하는 자는 해병의 자격이 없다. 특히 개인의 감상에 젖어 팀의 발목을 잡는 자는 가차없이 내 손으로 이 바다에 쳐넣겠다. 명심해라. 해병은 혼자가 아니다. 하나의 부품일 뿐이다. 차 대위는 체린을 쏘아보며 말을 맺었다. 그 경고가 누구를 향한 것인지 모두가 알고 있었다. 훈련의 마지막 날 험난한 파도를 가르는 야간 IBS 해상 기동 훈련에서 결국 사달이 났다. 집채만 한 파도가 쉴 새 없이 고무보트를 때렸고 차가운 바닷물이 후보생들의 체온을 무섭게 빼앗아갔다. 그때 체린의 옆 보트에 타고 있던 이지연이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차가운 바다로 떨어졌다. 악! 설상가상으로 보트와 연결된 생명줄이 그녀의 다리에 감기면서 그녀를 물속으로 끌어당겼고 보트의 낡은 노 하나가 파도의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쩍 소리를 내며 부러져 버렸다. 보트는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 꼼짝 마. 대열 유지해. 확성기를 통해 차수연 대위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안전요원이 갈 때까지 누구도 위치를 이탈하지 마라. 이건 명령이다. 하지만 안전요원 보트는 다른 쪽에서 발생한 문제로 접근이 늦어지고 있었다.
지연의 비명은 점점 잦아들고 그녀는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저체온증과 익사. 체리는 직감했다. 이대로 1분만 지나도 정말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을. 이성과 본능이 머릿속에서 치열하게 싸웠다. 명령 불복종은 즉시 퇴교 사유다. 그토록 견뎌온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 하지만 눈앞에서 전우가 죽어가고 있었다. 해병은 전우를 버리지 않는다. 그것이 채린이 배운 첫 번째 해병대 정신이었다. 안 돼. 채린의 입에서 결심이 튀어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918번. 미쳤어. 뒤에서 동기들이 외쳤지만 채린은 거친 파도 속으로 주저없이 몸을 던졌다. 그녀는 전투용 대검을 뽑아들고 순식간에 지연에게 접근해 다리에 감긴 생명줄을 끊어냈다. 그리고 의식을 잃어가는 지연을 자신의 어깨에 이고 부서진 보트를 향해 필사적으로 헤엄쳤다. 그때 분노로 이글거리는 차수연 대위가 통제보트 위에서 확성기로 소리쳤다. 거기 너. 918번. 당장 멈추지 못해. 명령 불복종이다. 채리는 지연을 보트 위로 끌어올리고 나서야 고개를 들었다. 파도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그녀는 차 대위를 똑바로 올려다보았다. 보고 드립니다. 전후 구조 완료. 신속한 후송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 채린의 눈빛에서 차수연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종류의 기백을 보았다. 통제할 수 없는 자신을 압도하는 듯한 강렬한 빛. 그것은 그녀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짓밟는 것이었다. 훈련은 중단되었고 지연은 긴급 후송되었다. 군의관은 조금만 늦었어도 저체온증과 폐 손상으로 목숨이 위험했다며 채린의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이 지연을 살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훈련단으로 복귀한 채린을 기다린 것은 상점이 아닌 징계위원회였다. 차수연 대위는 채린을 명령체계를 무시하고 동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 통제 불능 후보생으로 몰아붙였다. 후보생 고채린. 너는 해병으로서 가장 중요한 복종을 저버렸다. 너 같은 영웅 심리에 빠진 돌출 행동은 부대 전체를 몰살시키는 적보다 더 위험한 짓이야. 너에게 마지막 자비를 베풀겠다. 자진 퇴교서를 제출해라. 그렇지 않으면 불명예 퇴교 조치와 함께 내 인생의 해병이라는 이름은 영원히 없을 거다. 징계위원회실. 단장과 훈육관들 그리고 차수연 대위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채리는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억울했다. 분했다. 하지만 그 무엇도 그녀의 결정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 같았다. 그녀는 결국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이다. 그때였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내 인간의 존엄성마저 짓밟는 부당함에 직면했을 때 그때는 나를 찾아라. 채리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 잦은 퇴교서를 밀어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퇴교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 차수연 대위의 미간이 꿈틀거렸다. 저는 전우를 구했을 뿐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를 내쫓는다면 저는 이 부조리를 세상에 알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까짓게 뭘 할 수 있는데? 연락도 안 된다는 네 애미가 갑자기 나타나서 변호사라도 사준대? 차수연이 다시 한번 채린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그 순간 채린의 마지막 인내의 끈이 끊어졌다. 제 어머니. 채린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제 어머니는 대한민국 해병대사령관 강민선 중장이십니다. 정적이 흘렀다. 곧이어 폭소가 터져나왔다. 가장 크게 가장 경멸적으로 웃은 것은 차수연 대위였다. 이제 하다 정신까지 나갔구나. 지가 사령관 딸이야? 야, 내가 보기엔 너는 해병이 아니라 정신병원에 가야겠다. 극기주 훈련 부작용인가? 과대망상까지. 아주 불쌍해서 봐줄 수가 없네.
단장과 훈육관들도 혀를 차며 채린을 한심하다는 듯 쳐다봤다.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를 정신 이상자로 취급할 뿐이었다. 여봐라. 당장 저 후보생 끌어내. 의무실에 격리 조치하고 정신과 군의관 호출해. 해병이 되려다 미쳐버린 불쌍한 아이니 특별히 신경 써주라고. 차수연 대위의 명령에 헌병들이 달려들어 채린의 양팔을 붙잡았다. 채린은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외쳤다. 사실입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제발. 하지만 그녀의 절규는 허공에 흩어질 뿐이었다. 질질 끌려나가며 채린의 눈에 비친 것은 경멸과 조소가 가득한 차수연 대위의 얼굴이었다. 암흑 같은 절망이 그녀를 덮쳤다. 자신의 신분을 밝혔지만 결과는 최악이었다. 이제 그녀는 명령 불복 종자의 정신 이상자라는 끔찍한 낙인까지 찍히게 된 것이다. 바로 그 시각 경기도 화성시의 해병대사령부. 강민선 사령관의 집무실에 다급한 보고 하나가 올라왔다. 포항의 한 공중전화에서 걸려온 익명의 전화. 자신의 딸 고채린 후보생이 겪고 있는 부당한 처사와 현재 정신 이상을 이유로 격리 조치되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보고를 듣는 강민선 사령관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다. 남은 것은 지독한 냉기와 파도마저 얼려버릴 듯한 분노뿐이었다. 그녀는 즉시 수화기를 들었다. 지휘 헬기 준비해. 행선지는 포항이다. 세 개의 별이 마침내 폭풍의 눈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고채린이 격리된 의무실의 공기는 소독약 냄새와 절망으로 가득했다. 굳게 닫힌 철문 너머로 들려오는 것은 포항의 거친 파도 소리와 이따금씩 복도를 오가는 교관들의 군홧발 소리뿐이었다. 그녀는 낡은 침상에 무력하게 앉아 있었다. 명령 불복종 정신 이상. 그 어떤 해명도 저항도 불가능한 낙인이었다. 해병이 되겠다는 꿈은 가장 치욕적인 방식으로 짓밟혔다. 어머니, 제가 틀렸던 걸까요?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겠다던 맹세는 결국 만용이었을까? 거대한 절망이 심장을 쇠사슬처럼 옭아매는 순간이었다. 그때 의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 군의관이 들어왔다. 그는 차마 채린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고 후보생, 너무 상심하지 마시오. 당신이 옳았다는 건 모두가 압니다. 하지만 여긴 원래 이런 곳이라. 그 작은 동정이 오히려 채린을 더 비참하게 만들었다. 바로 그 시각 포항 해병대 교육훈련단 상공의 대한민국 그 어떤 헬기보다도 위압적이고 불길한 굉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해병대 1호기. 해병대사령관 전용으로 운용되는 전시의 사령부를 통째로 옮기는 지휘통제 헬기였다. 헬기는 지정된 헬리패드를 무시하고 수많은 훈련병들이 구르고 있던 연병장 한가운데에 착륙을 강행했다. 강력한 하강풍이 연병장의 붉은 흙먼지를 폭풍처럼 휘몰아치며 사방을 때렸다. 훈련을 지휘하던 교관들이 경악하며 훈련 중단을 외쳤다. 도대체 어떤 미친 조종사가 해병대 교육의 심장부에 이따위 오만한 착륙을 하는 것인가? 헬기의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단 한 사람이 내렸다. 칠흑 같은 어둠과 폭풍을 배경으로 빗방울이 닿는 족족 튕겨나갈 듯한 위험을 두른 전투복 차림의 군인. 어깨에는 대한민국 해병대를 지휘하는 단 한 사람임을 증명하는 세 개의 별 3스타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해병대사령관 강민선 중장이었다. 그녀의 등장에 연병장의 시간은 얼어붙었다. 보고를 받고 뛰쳐나온 교육훈련단장 소장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사령관의 예고 없는 방문, 그것도 이런 식의 등장은 단순한 순시가 아님을 온몸의 세포가 경고하고 있었다. 필승. 사령관님, 어인일로. 단장이 경례를 붙이며 다가왔지만 강민선 사령관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의 얼음장 같은 시선은 공포에 질린 채 서 있는 다른 교관들을 꿰뚫고 있었다. 그녀의 입이 천천히 열렸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연병장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내 딸이 어디에 있지? 네. 사령관님 따님이라니요? 단장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되물었다. 그 순간 징계위원회를 마치고 의기양양하게 복도를 걷던 차수연 대위가 소란을 듣고 연병장으로 나왔다. 그녀는 헬기와 강민선 사령관을 보고 잠시 놀랐지만 이내 상황 파악을 끝내고 자신이 나설 차례라고 판단했다. 최고 지휘관에게 이번 정신이상 후보생 건을 직접 보고하고 자신의 단호한 조치를 인정받을 절호의 기회였다. 차수연은 당당한 걸음으로 강민선 사령관 앞으로 다가와 우렁차게 경례했다. 필승, 교육대장 대위 차수연입니다. 사령관님께 보고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서야 강민선 사령관은 고개를 돌려 차수연을 바라보았다. 분노도 경멸도 아니었다. 마치 바다 및 시면의 생물을 보는 듯한 무감정한 시선이었다. 내가 차수연 대위인가? 네, 그렇습니다. 내 딸에게 부모를 욕보이고 전우를 구한 행동을 문제 삼아 퇴교를 강요한 자가 강민선 사령관은 한 걸음 차수연에게 다가갔다. 내 딸의 명예에 정신이상이라는 낙인을 찍어 의무실에 쳐넣은 자가 바로 너인가? 차수연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내 딸이라는 단어가 뇌리에 박히는 순간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고채린의 굴하지 않던 눈빛, 마지막 절규처럼 외쳤던 말. 제 어머니는 해병 대사령관 강민선 중장이십니다. 차수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동공이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다. 강민선 사령관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녀의 영혼을 얼려버렸다. 대답해보아라, 대위. 네 애미는 대체 뭘 가르쳤기에 해병의 명예와 전우애를 그따위로 짓밟는 법을 배웠지? 내 딸은 강철이 되기 위해 용광로를 원했는데 내년은 고작 쓰레기 소각장을 내어주었구나. 고채린에게 던졌던 모욕이 수백 배의 무게가 실린 비수가 되어 정확히 자신에게 돌아와 박혔다. 차수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아 하는 소리 없는 비명만이 터져 나왔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한 것을 옆에 있던 훈육관이 간신히 부축했다. 그녀가 쌓아올린 철옹성 같던 자존심과 오만이 한순간에 먼지처럼 부서져 내렸다. 강민선 사령관은 더 이상 차수연을 보지 않았다. 그녀는 단장을 향해 돌아섰다. 당장 내 딸을 데려와.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장교들이 의무실로 달려갔다. 잠시 후 헌병들에게 이끌려 나온 고채리는 연병장의 광경을 보고 그대로 멈춰섰다. 폭풍 같은 흙먼지 속 헬기를 등지고 서 있는 어머니. 그리고 그 앞에 고개를 숙인 채 벌벌 떨고 있는 차수연 대위와 단장. 현실감이 없었다. 강민선 사령관은 딸에게 천천히 걸어갔다. 흙과 땀으로 얼룩진 딸의 얼굴을 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강철 같던 지휘관의 얼굴에 처음으로 어미의 고통이 스쳤다. 하지만 그녀는 채린을 안아주거나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 흐트러진 딸의 전투복 옷깃을 바로잡아 주었다. 그리고 나직하게 그러나 연병장의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허리 펴라 해병. 그 한마디에 고채리는 무너져 내리는 것을 참기 위해 입술을 깨물어야만 했다. 어머니는 그녀를 딸이 아닌 해병으로 불러주었다. 그것은 그 어떤 위로보다 강한 인정이었다. 강민선 사령관은 딸의 어깨를 감싸 안고 돌아서서 공포에 질린 간부들을 향해 선언했다. 지금 이 시간부로 해병대 교육훈련단에 대한 사령부 감찰실에 특별 감찰을 명한다. 이 썩어 빠진 곳의 뿌리부터 모조리 뽑아낼 것이다. 한 명도 예외는 없다. 그녀는 채린을 데리고 헬기에 올랐다. 굉음과 함께 헬기가 다시 떠오르자
아래로 혼돈에 빠진 교육훈련단의 전경이 보였다. 그 중심에는 넋이 나간 채 흙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차수연 대위의 초라한 모습이 점처럼 작아지고 있었다. 폭풍이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간 자리. 이제 채린에게는 자네를 수습하고 새로운 길을 선택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화성시의 사령관 공관으로 돌아오는 헬기 안 모녀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고채리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안도감과 함께 밀려드는 것은 일종의 패배감이었다. 결국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지 못했다. 어머니의 절대적인 권력이 동원되고서야 지옥은 끝이 났다. 이것이 과연 자신이 원했던 증명일까? 그때 강민선 사령관이 나직하게 입을 열었다. 스스로 실패했다고 생각하나? 채리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침묵이 곧 긍정이었다. 채리나. 강민선 사령관은 딸의 손을 잡았다. 온갖 훈련의 흔적으로 굳은 살이 박이고 상처투성이인 하지만 그 어떤 손보다 강인해진 손이었다. 해병은 혼자 싸우는 존재가 아니다. 고립된 분대는 가장 먼저 전멸한다. 자신의 힘으로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티고 한계에 부딪혔을 때 정확한 좌표를 찍어 함포 지원을 요청하는 것. 그것이 가장 현명한 지휘관이다. 너는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버텼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히는 순간 정확하게 나를 불렀다. 그건 실패가 아니라 가장 뛰어난 전술적 판단이었다. 어머니의 말은 채린의 마음속 응어리를 따뜻하게 녹여주었다. 패배감이 아니라 또 하나의 소중한 교훈이 가슴에 새겨졌다.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는 것이 강함이 아니라는 것. 때로는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가 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 후 며칠간 포항교육훈련단은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다. 사령부 감찰실 소속의 날카로운 장교들이 들이닥쳐 서류철 하나, 창고 구석 하나까지 샅샅이 파헤쳤다. 차수연 대위의 상습적인 폭언과 가혹 행위에 시달렸던 다른 후보생들의 익명 제보가 쏟아져 나왔다. 채린 덕분에 목숨을 구한 이지연 역시 자신이 보고 겪었던 모든 부당함을 눈물로 증언했다. 결과는 신속하고 단호했다. 차수연 대위는 직위 해제는 물론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직권 남용, 가혹 행위 등의 혐의로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불명예 전역했다. 지휘 책임을 물어 교육훈련단장은 보직 해임되었고 다른 관련 간부들 역시 줄줄이 징계를 받았다. 이 사건은 해병대 전체에 알려지며 강한 훈련이라는 명목 아래 자행되던 구시대적 병영 악습을 근절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강민선 사령관은 채린을 불렀다. 이제 그만두어도 좋다. 내가 원한다면 안전하고 편한 곳으로 자리를 알아봐 줄 수 있다. 너는 그럴 자격 충분히 있다. 하지만 채린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아닙니다, 사령관님. 저는 제 길을 끝까지 가겠습니다. 제 동기들과 함께 제 가슴에 제 손으로 붉은 명찰을 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녀의 결심을 확인한 강민선 사령관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폭풍을 겪고 난 딸은 더 이상 그림자를 피하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스스로 파도를 삼키는 강인한 해병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임관식이 열렸다. 지옥주와 모든 훈련을 이겨낸 후보생들이 마침내 빛나는 하사 계급장과 피처럼 붉은 명찰을 가슴에 달고 연병장에 도열했다. 고채리는 우수한 성적으로 임관하며 동기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단상 아래 가족석에서 강민선 사령관은 계급장을 모두 뗀 평범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딸을 지켜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이제 남은 것은 자대 배치였다. 모두가 고채린 하사가 사령부 직할의 편한 부대나 적어도 후방의 지원부대로 갈 것이라 예상했다.
우수 자원에게는 부대 선택권이 주어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배치 결과가 발표되자 모두가 경악했다. 하사 고체린 보직 분대장, 전속 부대 서해 최북단 백령도 제육해병여단, 백령도 서해 5도 중에서도 북한과 가장 가까운 늘 실전의 긴장감이 감도는 최전방. 그 중에서도 흑룡부대라 불리는 제육여단은 해병대 내에서도 가장 험하고 위험하기로 손꼽히는 곳이었다. 모두의 충격적인 시선 속에서 고체리는 담담한 표정으로 자신의 명령지를 받아들었다. 그녀는 가장 높은 곳에 배경을 가졌지만 스스로 가장 낮은 곳, 가장 위험한 곳을 선택했다. 진정한 해병으로서의 삶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며칠 후 하사 고체리는 더플백을 메고 백령도로 향하는 수송선 갑판 위에 섰다. 살갗을 애는 듯한 바닷바람과 검푸른 파도가 그녀를 맞았다. 이곳은 어머니의 별빛이 닿지 않는 또 다른 세계. 그녀는 새로운 전장에서 또 다른 종류의 거대한 파도와 마주하게 될 운명이었다. 백령도의 겨울은 포항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혹독했다. 대륙에서 불어오는 칼바람은 뼛속까지 파고들었고 해안가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는 밤새도록 포성처럼 울렸다. 고체린 하사가 전입한 흑룡부대 해안 경계 초소는 한눈에 봐도 수십 년은 좋게 넘었을 낡은 건물이었다. 시멘트 벽은 바닷물에 부식되어 있었고 창문 틈으로는 황소바람이 쉴 새 없이 비명을 질렀다. 이곳은 포항에 규율 잡힌 교육훈련단과는 모든 것이 달랐다.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기보다 실전에 맞춰 닳고 달아 있었다. 그리고 이 낡고 거친 요새에는 그곳만의 왕이 존재했다. 신임 하사 왔나? 이리 와서 대가리 한번 박아봐라. 초소 상황실 한가운데서 전투복 상의를 풀어 헤친 채 병사들과 껄껄거리며 웃고 있던 한 원사. 그의 이름은 오강철이었다. 40 중반의 나이, 파도와 햇볕에 그을린 검붉은 피부, 통나무처럼 굵은 목과 강철 같은 근육. 그는 이 섬에서만 20년을 보낸 터줏대감이자 연평도 포격전에도 참전했던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필승. 금일부로 분대장 보직을 명받은 하사 고체린입니다. 체린은 FM 그대로 각 잡힌 경례를 붙였다. 오강철 원사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에는 호기심도 환영의 기색도 없었다. 오직 귀찮음과 뿌리 깊은 불신만이 가득했다. 고체린, 여자 이름이네. 즉, 요즘은 별별 것들이 다 흑룡부대로 다 기어들어와. 야 너, 책상 물림이지? 교육단에서 뺑이 좀 쳤다고 진짜 해병된 것 같냐? 여긴 말이야 책에 쓰인 대로 굴러가는 데가 아니야. 알겠냐? 알겠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치긴 뭘 가르쳐. 알아서 보고 기어. 여긴 학교가 아니라 전쟁터니까. 괜히 어설프게 나대면서 분대원들 잡을 생각 말고 짱 박혀서 사고나 치지 마. 그것이 첫 만남이었다. 차수연 대위가 날카로운 도구로 상대를 공격했다면 오강철 원사는 거대한 바위 같은 아집과 불신으로 사람을 짓누르는 존재였다. 그는 체린을 전투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짐 덩어리 같은 여군 간부로 규정하고 투명인간 취급하기 시작했다. 갈등은 얼마 지나지 않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첫 해안 기습 대비 훈련을 앞두고 체린은 자신의 분대원들의 장비를 꼼꼼히 점검했다. 한 병사의 K2 소총가스 조절기가 심하게 마모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최 해병, 가스 조절기 상태가 왜 이래? 이러다 격발 불량 나면 어쩌려고. 당장 정비반에 가서 교체해와. 저 분대장님. 괜찮습니다. 다들 그냥 이렇게 씁니다. 오원사님께서 이 정도는 악으로 극복하는 거라고. 안 괜찮아. 규정은 멋으로 있는 게 아니야. 내 목숨과 직결된 문제다. 어서. 체린의 단호한 말에 최 해병이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서려는데
오강철 원사가 어슬렁거리며 다가왔다. 야, 신참. 뭘 그렇게 유난을 떨어? 그거 하나 가지고 무슨 호들갑이야. 우리 땐 그런 것도 없었어. 총알 안 나가면 총검으로 찌르는 거야. 해병은 깡으로 싸우는 거라고, 깡으로. 원사님, 규정은 수많은 선배님들의 피로 쓰인 것입니다. 사소한 부주의가 분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채린의 반박에 오강철의 표정이 굳어졌다. 감히 신참 하사가 그것도 여군이 자신의 방식에 토를 단 것이다. 하, 이 계집애 봐라. 책에서 배운 대로 아주 주둥이는 살았네. 야, 고하사. 너 같은 애송이가 뭘 안다고 아는 척이야? 여긴 내가 배운 대로 돌아가는 곳이 아니라고 했지. 내 방식이 곧 이곳의 규정이야. 괜히 분대원들 들쑤시지 말고 내 할 일이나 해. 오강철은 최 해병의 어깨를 툭 치며 다시 앉혔다. 유라는 모욕감에 주먹을 꽉 쥐었지만 공개적으로 원사에게 더 대립각을 세울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훈련이 시작되기 전 몰래 자신의 예비 부품을 최 해병의 소총에 교체해 주었다. 이런 식의 충돌은 계속되었다. 유라는 정해진 순찰로와 시간을 정확히 지킬 것을 강조했지만 오강철은 적들은 우리가 다니는 길목을 훤히 알고 있다며 위험한 절벽을 타는 변칙적인 기동을 선호했다. 유라는 병사들의 휴식 시간을 철저히 보장하려 했지만 오강철은 해병이 빠져가지고라며 불필요한 작업을 지시하기 일쑤였다. 유라는 또다시 고립되었다. 병사들은 그녀의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부대의 실세인 오강철 원사의 눈치를 보느라 대놓고 그녀의 편을 들지 못했다. 다른 간부들 역시 원래 그런 분이라며 채린에게 참으라고 할 뿐이었다. 어느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밤 경계 근무를 서던 채린은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오강철의 목소리를 들었다. 거기 고하사. 파도 소리에 무서워서 오줌이라도 지리는 거 아니냐? 여군은 이래서 안 된다니까. 쯧쯧. 무전망을 통해 들려오는 조롱에 분대원들의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다. 포항에서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 했다. 하지만 지금의 체리는 그때와 달랐다. 그녀는 더 이상 부당함에 홀로 고통받는 후보생이 아니었다. 어깨에 계급장을 단 지휘관이었다. 그녀는 침착하게 무전기 버튼을 눌렀다. 수신 양호. 해안 경계 이상 무. 원사님, 사적인 농담은 사적인 채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작전 중인 공식 통신망입니다. 순간 무전기 너머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오강철의 거친 숨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체리는 그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진 것이다. 체리는 깨달았다. 이곳 백령도에서 이 흑룡의 요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후광도 책에 나온 규정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직 실력으로 결과로 증명해야만 했다. 자신의 방식이 단순히 옳은 것이 아니라 병사들을 살리고 임무를 완수하는 더 나은 방식이라는 것을. 그녀와 오강철 원사 신념이 다른 두 해병의 위험한 동거. 이 첨예한 대립은 머지않아 실제 상황 속에서 누가 옳은지를 증명해야 할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 시험은 모두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일 터였다. 고체린 하사의 무전은 흑룡부대 해안 경계망에 날카로운 칼날처럼 날아와 박혔다. 조롱과 권위로 가득했던 통신망은 순간 얼어붙었고 그 정적 속에는 당황, 분노, 그리고 몇몇 젊은 병사들의 은밀한 통쾌함이 뒤섞여 있었다. 부대에 살아있는 전설, 오강철 원사의 절대 권위에 갓 전입 온 신참 하사가 정면으로 반기를 든 순간이었다. 경계 근무가 끝나고 초소로 돌아오자 분위기는 예상대로 시베리아의 겨울보다 차가웠다. 오강철 원사는 체린을 쳐다보지도 않았지만 그의 주변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는 초소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다른 부사관들을 불러 모아보란 듯이 채린을 제외한 채 경험에서 우러나온 작전 노하우를 전수한다는 명목으로 그녀를 고립시켰다. 여자는 역시 안 돼, 책상 물림이 뭘 알겠어 같은 말들이 들으라는 듯이 오갔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포항에서의 고립이 일방적인 폭력에 의한 것이었다면 백령도에서의 고립은 신념의 전쟁이었다. 채린은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방식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더욱 차갑고 단단하게 자신을 무장했다. 그녀는 자신의 분대원들을 완벽하게 장악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낡은 방탄 헬멧 내피를 사비로 사서 전원에게 교체해 주었고 보급계와 몇 날 며칠을 싸워 습기 제거 기능이 있는 신형 전투화를 전 분대원에게 보급했다. 그녀는 병사들을 소모품이 아닌 자신의 목숨을 맡긴 전우로 대했다. 개인의 고충을 들어주고 휴식 시간을 철저히 보장했으며 훈련 역시 목적 없는 얼차려가 아닌 실제 북한군 특수부대의 침투 전술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전투 기술 향상에 초점을 맞추었다. 분대장님, 야간 투시경 운용 시 자꾸 어지러운데 혹시 조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녀를 멀리하던 최 해병 소총을 고쳐주었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다. 채리는 반갑게 그를 맞으며 장비의 올바른 착용법부터 피로를 줄이는 시선 처리 방법까지 자신이 배운 모든 것을 동원해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그녀의 설명은 논리적이고 명확했다. 며칠 후 최 해병은 대대 야간 장비 운용 평가에서 최우수 점수를 받았다. 작은 균열이 거대한 바위를 흔들기 시작했다. 채린의 분대원들은 점차 그녀를 맹목적으로 신뢰하고 따랐다. 그들은 채린의 규정과 데이터가 자신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효율적으로 살리기 위한 것임을 몸으로 느끼기 시작했다. 채린의 분대는 대대에서 가장 장비 상태가 좋고 가장 사고율이 낮으며 가장 사기가 높은 분대가 되어갔다. 이러한 변화는 오강철 원사의 자존심을 더욱 깊숙이 찔렀다. 그는 자신의 영향력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갈등은 서해의 운명이 걸린 첩보 앞에서 폭발했다. 어느 날 아침 북방 한 개선엔 LL 근처에서 북한 어선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첩보가 내려왔다. 중대장인 젊은 대위는 즉시 간부들을 소집했다. 오원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경험이 많으시니 한 말씀 해주시죠. 중대장은 실질적인 지휘권을 오강철에게 넘기다시피 했다. 오강철은 지도를 턱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이거 1년에 대여섯 번씩 꼭 있는 떠보기식 장난질입니다. 지들 딴에는 우리가 긴장하는지 떠보는 거죠. 괜히 호들갑 떨지 말고 해안포 몇 발 위협 사격해서 쫓아버리는 게 상책입니다. 그게 해병다운 방식이죠. 그때 채린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중대장님, 의견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오강철의 얼굴이 노골적으로 굳어졌다. 고하사, 또 무슨 책에 나온 소리 하려고 그러나? 책이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채리는 자신이 밤새 분석한 자료를 내밀었다. 최근 3년간 NLL 인근의 적 어선 활동 패턴과 기상 데이터를 종합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번 움직임은 과거의 단순 도발과는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어선의 항로, 속도, 그리고 밀물 시간과 정확히 일치하는 활동 주기. 이것은 어선을 위장한 해상 침투 훈련이거나 혹은 소형 반잠 수정을 이용한 특작부대 침투의 기만 작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위협 사격으로 섣불리 쫓기보다는 경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올리고 특히 해안 감시 레이더의 사각지대인 서쪽 곳 부근에 대한 감시를 즉시 강화해야 합니다. 그녀의 분석은 치밀하고 논리적이었다. 하지만 중대장은 관록의 오강철과 패기 넘치는 신참 하사 사이에서 갈등했다. 결국 그는 안전한 쪽, 즉 자신의 자리를 지켜줄 쪽을 택했다. 고 하사의 분석도 일리는 있지만 그래도 실전 경험을 무시할 순 없지.
일단은 오원사님 의견대로 대응한다. 고 하사는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지 말도록. 회의는 그렇게 끝났다. 체리는 자신의 의견이 묵살당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했다. 서쪽곳 레이더 사각지대 발생 및 적 특이 동향에 따른 긴급 감시 자산 증원 요청. 그녀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와 책임을 서류로 남겨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 이것이 그녀가 배운 규정의 힘이었다. 그날 밤 마치 체린의 불길한 예고에 화답이라도 하듯 서해 앞바다에 짙은 해무가 깔리기 시작했다.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우윳빛 안개는 백령도의 모든 것을 삼켜버렸다. 고장난 채 방치된 레이더, 묵살당한 경고, 그리고 안개. 최악의 시나리오를 위한 모든 조건이 갖춰지고 있었다. 초소 한편에서 조용히 자신의 전투조끼와 탄창을 점검하는 체린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밤이 깊어질수록 해무는 더욱 짙어져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해안 철책을 기어 넘어와 초소를 집어삼킬 듯한 기세였다. 시계는 0에 가까웠고 소리마저 안개에 먹혀들어 섬뜩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그날 밤 체린의 분대는 가장 위험한 구역인 서쪽곳 절벽 부근의 매복조로 투입되었다. 전원 정신 똑바로 차려. 오늘 밤은 느낌이 안 좋다. 출발 직전 체린은 분대원들의 소총과 통신 장비를 직접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녀의 비장한 표정에 분대원들도 덩달아 긴장했다. 그들은 이미 분대장의 판단력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다. 매복 지점에 도착한 후 체린은 규정된 위치에서 조금 벗어나 안개 속에서도 최대한의 방어각과 엄폐를 확보할 수 있는 곳에 분대원들을 재배치했다. 오강철 원사라면 쓸데없는 짓이라며 비웃었을 행동이었다. 시간이 흐르고 자정을 넘긴 시각. 모두의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져 있을 때였다. 지지직. 레이더 사각지대를 감시하기 위해 임시로 배치되었던 단독 경계병의 무전기에서 짧은 비명이 들린 것도 같았다. 그리고 이내 무전은 영원히 끊겼다. 체린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콱콱쾅. 쾅. 그 직후 체린의 위치와는 정반대 방향인 동쪽 해안포 기지 근처에서 요란한 폭음과 함께 거대한 섬광이 연달아 번쩍였다. 동시에 부대 통신망이 비명처럼 울부짖기 시작했다. 동쪽 해안포 기지. 적의 포격. 반복한다. 적의 포격. 지휘 통제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당직 사령을 서고 있던 오강철 원사의 목소리가 통신망을 찢고 들어왔다. 거봐라. 내 말이 맞았지. 저놈들 우리 포대를 노린 거다. 전 병력 즉시 동쪽 해안포 기지로 이동하여 진지를 방어하고 적을 경멸하라. 5분 내로 상황 종료시킨다. 경험에 근거한 그의 판단은 신속하고 단호했다. 중대장을 비롯한 모든 간부들이 그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병력들이 우왕좌왕하며 동쪽 기지 방향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매복 지점에서 모든 상황을 듣고 있던 체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건 아니다. 너무 전형적이다. 포격이라면 응당 있어야 할 파편 낙하 소리나 추가적인 포격이 없다. 반면 맨 처음 들었던 서쪽곳 경계병의 끊어진 무전. 양동작전이다. 동쪽에서 큰 소란을 피워 모든 시선과 병력을 그쪽으로 집중시킨 뒤 진짜 목표인 서쪽곳의 레이더 사각지대로 침투하려는 속셈이다. 오강철의 경험이 오히려 적의 함정에 완벽하게 미끼를 물고 있었다. 분대장님, 우리도 지원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분대원이 다급하게 물었다. 체린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생각이 초단위로 격돌했다. 상부의 명령은 절대적이다. 지금 오강철 원사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전시명령 불복종. 군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악의 처벌을 각오해야 한다. 하지만 자신의 판단을 따르지 않으면
이 섬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포항의 바다에서 전우를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던 그 순간이 떠올랐다. 체리는 결심했다. 아니다. 우리의 전쟁터는 여기가 아니다. 그녀는 자신의 분대 통신망으로 전환하여 단호하게 명령했다. 현재 시각부로 상급 부대 명령을 일시 보류한다. 우리의 목표는 동쪽이 아닌 서쪽 곳이다. 끊어진 경계병의 무전, 그곳이 적의 진짜 침투로다. 지금부터 우리는 적의 예상 침투로를 차단하고 그들을 이곳으로 유인하여 섬멸한다. 이것은 분대장인 나의 책임 하에 실시하는 작전이다. 분대원들은 잠시 동요했지만 이내 체린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체린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서쪽 고지로 향하는 길목에 새로운 진지를 구축했다. 교과서에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L자형 매복 진지였다. 오강철 원사가 그토록 비웃었던 책에나 나오는 전술. 잠시 후 안개 속에서 검은 그림자 여러 개가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다. 동쪽 포격으로 남조선 해병놈들의 시선을 완벽하게 돌렸다고 판단한 북한군 특수부 대경 보병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침투로가 완벽하게 비어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유유히 서쪽 고지를 향해 접근하고 있었다. 그들이 체린의 분대가 구축한 킬존 안으로 완전히 들어온 순간 사격 개시. 체린의 서슬 퍼런 외침과 함께 안개를 찢는 불꽃과 굉음이 폭발했다.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한 위치에서 쏟아지는 십자포와의 적들은 대항 한 번 제대로 못해보고 쓰러져 나갔다. 치열하지만 짧은 교전. 한편 동쪽 해안포 기지에 도착한 오강철 원사는 눈앞의 광경에 망연자실했다. 요란했던 포격은 기만용 폭약 몇 개가 전부였고 남은 것은 시커먼 연기뿐이었다. 속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의 등 뒤 정반대 방향인 서쪽 곳쪽에서 진짜 총성이 터져나왔다. 아! 그의 입에서 짧은 탄식이 터져나왔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신념, 자신의 모든 것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자신의 오판이 부대 전체를 그리고 저 어린 하사와 분대원들을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었다는 끔찍한 사실이 그의 머리를 강타했다. 짧은 교전이 끝난 서쪽 곳 부근. 체리는 쓰러진 적들을 확인하며 침착하게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없이 경이로운 눈빛으로 자신들의 분대장을 바라보는 분대원들이 있었다. 그녀는 또다시 명령을 어겼다. 하지만 이번에는 동기 한 명이 아니라 섬 전체의 운명을 구해낸 것이었다. 교전이 끝난 백령도의 새벽은 피와 화약 냄새, 그리고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해무가 서서히 걷히자 진실은 차가운 바위 위에 명확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서쪽 고제는 교전으로 사살된 북한군 특수부대원들의 시신과 그들의 침투 장비가 널려 있었다. 소음기가 달린 기관단총, 정교하게 제작된 암벽 등반 장비, 그리고 우리 군의 해안 경계 배치도가 그려진 방수 지도까지. 이것은 고체린 하사의 분석대로 명백한 목표를 가진 침투 작전이었음이 증명되었다. 또한 최초 교신이 두절되었던 경계병은 목이 졸려 살해된 채 발견되었다. 동쪽 포격은 완벽한 기만이었다. 여단 지휘부까지 보고가 올라가고 즉시 감찰 및 전과 확인팀이 현장에 급파되었다. 조사 결과는 체린의 판단이 100% 옳았음을 가리키고 있었다. 특히 그녀가 사전에 수차례 보고했던 서쪽 곳 레이더 사각지대 및 감시 자산 증원 요청서는 그녀의 분석이 단순한 추측이 아닌 철저한 데이터에 기반한 예지였음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 만약 부대 전체가 오강철 원사의 판단에 따라 동쪽으로 향했다면 침투조는 유유히 내륙으로 들어와 지휘 체계를 마비시키고 막대한 피해를 입혔을 것이다. 고체린 하사 한 사람의 명령 불복종이 섬 전체를 구한 것이다. 지휘 통제실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오강철 원사는 잿빛 얼굴로 말이 없었다. 그의 20년 해병 인생, 피와 땀으로 쌓아올린 실전 경험이라는 자부심은 하룻밤 사이에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그는 자신의 아집과 오만이 아끼는 부하들을 몰살시킬 뻔했다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때 현장 조사를 마친 채린이 통제실로 들어섰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승리한 영웅의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오강철 원사의 옆으로 다가갔다. 한참의 침묵 끝에 오강철이 거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가 틀렸다. 그는 채린을 보지 못한 채 바닥을 향해 말했다. 내 경험이 내 눈을 가렸다. 해병은 깡이라는 낡은 자만심에 빠져서 변하는 세상을 보지 못했어. 하마터면 나 때문에 모두가 죽을 뻔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채린을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꼿꼿했던 허리를 숙여 경례했다. 원사가 하사에게. 그것은 계급을 넘어 한 해병이 다른 해병에게 보내는 최고의 존경과 사죄의 표시였다. 고하사. 아니, 고분대장. 자네가 내 부하들을 구했고 이 부대를 구했고 그리고 이 늙은 해병의 썩어빠진 정신을 구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그 순간 강철 같았던 노병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 모습을 본 채린의 마음도 복잡했다. 그녀는 오강철을 이기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다. 단지 모두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었다. 채린은 조용히 그의 경례를 받았다. 이 사건은 부대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오강철 원사는 여단장에게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물어달라며 징계를 요청했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과오를 시인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는 채린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풍부한 실전 경험을 채린의 데이터 기반 분석과 결합하기 시작했다. 노련한 감과 날카로운 이성이 만나자 부대의 전투력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졌다. 병사들은 이제 채린을 사령관의 딸이 아닌 우리를 구한 분대장 흥룡의 심장으로 불렀다. 그녀의 말 한마디는 그 어떤 구호보다 강한 힘을 가졌고 그녀의 리더십 아래 분대는 하나의 강철 같은 팀으로 거듭났다. 며칠 후 여단장 명의의 표창 수여식이 열렸다. 당연히 주인공은 고채린 하사였다. 그녀는 전시 상황에 준하는 적의 침투를 저지하고 아군의 피해를 막은 공로로 충무무 공훈장을 수여받게 되었다. 해병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 중 하나였다. 단상에 올라 훈장을 받는 채린의 모습을 오강철 원사와 분대원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지켜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어머니의 거대한 파도 아래에 있지 않았다.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며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자신만의 빛을 발하고 있었다. 수여식이 끝나고 채린은 늘 그랬듯 초소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석양에 물드는 서해를 바라보았다. 그때 오강철 원사가 따뜻한 커피가 담긴 컵 2개를 들고 올라왔다. 어떠냐? 이제 좀 진짜 해병이 된 것 같나? 오강철이 툭 던지듯 물었다. 채린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직 멀었습니다. 이제 겨우 파도와 싸우는 법을 배운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커피를 마셨다. 한때는 서로를 믿지 못했던 두 해병은 이제 그 누구보다 서로를 신뢰하는 전우가 되어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고채린은 마침내 흥룡의 요새에서 자신의 리더십을 증명해냈다. 하지만 진정한 해병의 길은 끝이 없었다. 그녀를 기다리는 마지막 시험은 전장이 아닌 바로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을지도 몰랐다. 충무무 공훈장 수운 이후 하사 고채린이라는 이름은 백령도 흥룡부대를 넘어 해병대 전체에 조용한 파장을 일으켰다. 사령관의 딸이라는 꼬리표는 이제 그녀의 이름 뒤에 붙는 가십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는 경외와 감탄의 수식어로 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후광에 기댄 존재가 아니었다. 스스로의 실력과 리더십으로 칠흑 같은 밤바다를 비추는 등대와 같은 별이 되어가고 있었다. 오강철 원사와의 완벽한 파트너십 아래 채린이 이끄는 분대는 유교단의 핵심을 넘어 전 해병대의 모범 사례로 떠올랐다. 오원사의 수십 년 실전 경험과 동물적인 감각은 채린의 데이터 기반 분석과 결합되어 무시무시한 시너지를 냈다. 오원사가 저 물골이 심상치 않다고 지적하면 채린은 즉시 조류 데이터와 적의 예상 침투 시간을 계산해 가장 효율적인 매복 지점과 화력 배치를 도출해냈다. 9세대의 노련한 감과 신세대의 날카로운 이성이 만나자 그들이 지키는 해안선은 그 어떤 적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강철의 방벽이 되었다. 시간이 흘러 혹독했던 백령도의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채린에게는 부사관 임관 후 첫 정기 휴가가 주어졌다. 더플백 하나만 메고 떠났던 포항행과는 달리 이제 그녀의 가슴에는 빛나는 훈장이, 등 뒤에는 든든한 전우들의 절대적인 신뢰가 함께하고 있었다. 경기도 화성시의 해병대사령관 공관. 1년 만에 돌아온 집은 낯설면서도 편안했다. 채린이 휴가를 나온다는 소식에 강민선 사령관은 모처럼 모든 일정을 비우고 딸을 맞았다. 군복을 벗고 평범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딸을 마주한 그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안쓰러움이 교차했다. 얼굴이 검게 다 탔구나. 백령도 해풍이 그리 독하더냐. 아닙니다. 해병을 만드는 햇볕입니다. 채린은 웃으며 대답했다. 두 사람은 예전처럼 집무실의 무거운 책상을 마주하고 앉는 대신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다. 어색한 침묵 대신 서로의 안부를 묻는 다정한 대화가 오갔다. 차수연 대위는 어떻게 됐습니까? 문득 채린이 물었다. 자신을 그토록 증오하고 괴롭혔던 사람. 어쩌면 자신을 가장 강하게 만들어준 사람일지도 모르는 이름이었다. 강민선 사령관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담담하게 말했다. 불명예 전역했다. 군사재판에서 징역형을 받았지만 피해자 이지연 후보생 측과 합의하여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고 들었다. 지금은 아마 어디선가 다른 삶을 살고 있겠지. 그녀는 말을 이었다. 채린아. 너는 그녀를 용서할 수 있겠니? 채린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 증오, 분노, 억울함. 그 모든 감정이 희미해진 자리에 남은 것은 복잡한 연민이었다. 용서라기보다는 이제는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녀 역시 해병은 강해야만 한다는 신념을 해병은 부서져서라도 강철이 되어야 한다는 왜곡된 방식으로 배웠을 겁니다. 그 시스템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독사가 되어야만 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녀의 행동이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요. 그 대답에 강민선 사령관은 딸을 대견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시련은 딸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것을 남겨주었다.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 현상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었다. 그날 저녁 강민선 사령관은 채린에게 자신의 서재로 오라고 했다. 그녀는 낡고 해진 앨범 하나를 꺼내 채린 앞에 펼쳤다. 앨범에는 앳된 얼굴의 강민선 소위 시절부터 험난한 군 생활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담겨 있었다. 나도 너와 같은 때가 있었다. 강민선 사령관은 한 장의 사진 앞에서 손을 멈췄다. 훈련장에서 흙탕물 범벅이 된 채 동기들 몰래 돌아서서 눈물을 훔치고 있는 젊은 강민선의 모습이었다. 여군이라는 이유만으로 능력을 의심받고 온갖 차별과 부조리에 맞서 싸워야 했다. 남자들보다 2배로 훈련하고 3배로 노력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지. 수없이 도망치고 싶었고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를 붙잡아준 것은 최초가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아니었어. 내가 지켜야 할 내 부하들, 내 전우들이었다. 그들을 지키기 위해 더 강해져야 했고
더 완벽해져야 했다. 그녀는 체린의 손을 잡았다. 너는 나보다 더 훌륭한 해병이다. 나는 시스템에 맞서 싸우며 나를 증명해야 했지만 너는 그 시스템 안에서 사람을 얻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부대를 바꾸었다. 진정한 리더십은 명령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뢰로 쌓아 올리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깨닫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어머니의 진심 어린 인정에 체리는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오랫동안 자신을 짓눌러왔던 거대한 파도와도 같았던 어머니의 그림자가 마침내 자신을 비추는 따뜻한 태양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강민선의 딸이라는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것은 자신의 뿌리이자 자랑스러운 유산이었다. 휴가가 끝나고 부대로 복귀하는 날, 체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백령도의 칼바람을 맞았다. 그녀의 발걸음은 자신감과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몇 달 후 해병대의 대대적인 개혁의 바람이 불어왔다. 강민선 사령관이 직접 주도하는 해병대 스마트 리더십 혁신안이 발표된 것이다. 그 내용은 포항교육훈련단 사건의 반성과 백령도 유교단의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구시대적인 가혹 행위와 부조리를 뿌리 뽑고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을 도입하며 장병들의 인권과 전투 효율을 동시에 극대화하는 파격적인 내용이었다. 그 혁신안의 중심 모델이 된 것은 바로 하사 고채린과 원사 오강철이 이룬 신구의 조화,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리더십이었다. 시간이 흘러 고채린 하사는 중사로 진급했다. 그녀는 여전히 최전방 백령도에서 분대장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오강철 원사는 주임원사가 되어 그녀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그들이 함께하는 흥룡부대 해안초소는 전군 최고의 전투력을 자랑하는 부대이자 가장 전입 오고 싶은 부대로 손꼽히게 되었다. 어느 맑은 날 체리는 새로 전입 온 신임 하사들을 데리고 DMZ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초소의 가장 높은 곳에 올랐다. 긴장과 설렘이 가득한 그들의 얼굴에서 체리는 자신의 지난날을 보았다. 두려운가? 체린의 물음에 신임 하사 하나가 용기를 내어 대답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제가 잘 해낼 수 있을지, 진짜 해병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체리는 그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자신이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들었던 말이 아닌 자신이 해주고 싶은 말을 해주었다. 두려워해도 괜찮다. 하지만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라. 해병은 결코 혼자 싸우지 않는다. 규정은 너희를 옥죄는 사슬이 아니라 지키는 방패이며 경험은 과거에 머무는 낡은 훈장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지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너희 옆의 전우는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각자 빛나는 우주를 가진 너의 목숨이다. 그녀는 저 멀리 남과 북의 경계를 가르는 검푸른 바다를 바라보았다. 한때는 절망의 파도였고 넘을 수 없는 한계처럼 보였던 곳.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 그곳은 자신이 지켜야 할 소중한 조국이자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는 지평선이었다. 어머니라는 거대한 별의 그림자를 넘어 스스로의 힘으로 파도를 품은 태양이 된 해병 고채린.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가 만들어갈 새로운 해병대의 전설은 이곳 백령도의 거친 바람을 타고 대한민국 모든 국군 장병의 가슴속에 희망의 불씨로 퍼져나갈 것이었다.